자, 우리 교재 챕터 1장 게임 이론에 대한 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챕터 1장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decision maker,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죠. 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데 게임 이론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 인터랙션을 생각한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자,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 역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우리는 게임 이론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상호작용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상호작용 하에서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게임 이론이 굉장히 필요하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 근데 구체적으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소비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상황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바로 펌과 펌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어떻게 서로 경쟁을 하는지를 우리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political candidate. 자, 정치인들, 국민의 표를 많이 받아야지만 선거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어떤 선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게 되면 나의 우승 확률이 올라가죠. 반면에 상대방의 우승 확률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에서 역시 서로 경쟁하는 어떤 정치가들 또는 선거에서 역시 우리는 게임 이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 역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사람과 소송당한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법적인 다툼, 법적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의 어떤 서로 보상 또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될 텐데 이러한 상호작용, 경쟁하는 관계에서 역시 게임 이론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역시 게임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동일한 먹이 또는 동일한 서식지를 바탕으로 해서 동물들 사이에서의 경쟁, 내가 이 서식지 또는 이 먹이를 사냥감을
얻게 되면 나의 생존 확률은 올라가지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동물의 생존 확률은 떨어지겠죠. 이처럼 동물과 동물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역시 우리는 게임 이론을 사용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떤 가치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그것의 소유권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비딩을 하게 되면, 제가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가져올 수는 있겠죠. 반면에 내가 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상대방,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가격을 부를 때 제가 이 물건을 무작정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그것은 저에게 비용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계속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정 가격, 얼마의 가격을 제시해야지만 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까? 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상호작용 역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의 어떤 경쟁 역시 우리가 게임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로 흔히 우리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모님이 남겨준 재산을 갖고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의 어떤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법적인 분쟁에 관한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거 역시 어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경쟁, 상호작용에서의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게임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로 경쟁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 역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점 또는 질병을 얻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상담, 치료를 얻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은 오로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존재한다면 그런 의료 서비스, 자문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역시 어떤 경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손님들,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어떤 청원 또는 로비 활동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로비 활동이라는 게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선 로비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는데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는데 프레셔를 가하거나 또는 재정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건 역시 게임 이론의 틀에서 분석되어지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먼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이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상호 인터랙션이 일어났을 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의사결정자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주제 역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처럼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한 분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만큼 게임 이론이 적용할 수 있는 예들과 또 상황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그런 각각의 상황들에서 과연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이 바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게임 이론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면, 자, 먼저, 1944년 폰 노먼과 모겐스턴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처음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 이 저자들이 지은 이 책이 바로 게임 이론의 가장 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폰 노먼 앤 모겐스턴 이 학자들 이후에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어떤 경제학자가 등장하는데요. 뭐 수학자이기도 하죠. 내쉬, 존 내쉬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경제학자란 분이 바로 이 Non-Cooperative Game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를, 논문을 쓰셨는데 바로 이 존 내쉬의 어떤 업적이 또 게임 이론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Beautiful Mind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 Beautiful Mind. 그 영화가 바로 이 존 내쉬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의 일대기를 표현한 영화입니다. 혹시 본 경험이 없다면 한번 보시면 너무나 재미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미 본 학생도 있겠지만 혹시 이 영화를 보지 않은 학생이 아직 있다면 꼭 이 영화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들, 또 멋있는 배우들의 멋있는 연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막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게임 이론의 큰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이 내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와 또 삶의 역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사건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이후로 게임 이론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1994년에 바로 이 게임 이론의 발전에 공헌을 한 그 기여로 바로 이 내시와 그리고 하사니 그리고 젤튼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게임 이론은 왕성하게 연구되어졌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요. 2005년에 이 오만과 셀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바로 공동 노벨 프라이즈를 수상했는데요. 이때 이분들의 큰 역할이 바로 반복 게임. 우리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한 공헌으로 이 두 분이 노벨 프라이즈를 수상하게 됩니다. 2년 뒤 2007년 또 이 경제학자들이 또 노벨 프라이즈를 받게 되는데요. 자,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건 역시 사람들의
상호작용 하에서 그것들을 분석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기여로 이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또 2011년에 역시 이 두 분이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또 2014년 티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바로 또 노벨 프라이즈를 수상하게 되고요. 2016년 올리버 하트와 홈스트롱 교수님이 또 노벨 프라이즈를 받게 되고요. 2017년 행동경제학이라고 하죠.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에서 많은 기여를 하셨던 리차드 탈러 교수님이 노벨 프라이즈를 수상하게 되고요. 가장 최근 2020년 이 두 분이 역시 노벨 프라이즈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게임 이론의 역사를 보시면 194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왕성하게 연구되어져 있다. 그리고 매우 빈번하게 게임 이론의 분야에서 연구하신 연구자들에게 이 노벨 경제학상이 수여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서 차지하는 그 기여도, 또 역할, 또 전 세계의 어떤 경제 분석 또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분석의 틀로서 아주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면 게임 이론은 굉장히 오래된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람들의 행위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학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번 학기의 강의를 통해서 바로 우리 게임 이론의 기초적인 내용들 그리고 균형의 개념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이론이라고 했을 때,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게임 이론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그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지를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의미합니다. 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다르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좋아하는 것들 또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복잡한 그 정도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아주 복잡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이다 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해본다면 자, 그렇다면 이건 실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다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아주 단순화하는 것이죠. 실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조금 단순화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은 이렇게 좀 더 분석하기 쉬운 어떤 가상의 현실로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 수준으로 다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자, 우리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자라는 것이 바로 게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의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게임 이론은 여러 가지 이런 모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모형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느 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모형들을 모두 다 집합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그런 모형들의 집합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화된 겁니다. 현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지만 하지만 모형은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다. 그 추상화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복잡한 현실을 그나마 우리가 분석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추상적인 실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가상의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진 가상의 것은 분명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어떤 것과 실제로 관측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 공통성이 많아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을 할 텐데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은 좋은 모형을 만드는 전제 조건이 안 되고요. 현실과 많이 부합하는 그럴 듯 설득력이 있는 그런 가정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모형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렇다면 어떤 복잡한 현실을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분석을 할 텐데요. 그렇다면 그 모형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바로 다시 우리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들, 어떤 측면에서의 유용한 점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사회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을 포함한 아주 다방면에 걸친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게임 이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상호작용을 잘 이해해서 결국 우리에게 유용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게임 이론의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우리는 게임 이론을 통해서 얻은 직관력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길 원한다.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원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리고 제안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모형들의 집합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로
이 모형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가정들, 그리고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 아까 모형이 좋은 모형은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가정은 바로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선택, rational choice. 자,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의사결정자가 어떤 선택을 하죠. 다양한 선택지들 가운데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장 베스트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허용되어진 것들 중에서 그에게 허용되어진 선택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최고의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최고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바로 그 기준이 우리는 선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의사결정자는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호, 체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자신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선택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너무나 직관적이고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최고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그 최고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호 체계, 선호, 성향의 근거에서 최고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에 대한 정의입니다.